거짓 주제에 겁도 없이 감히 그 많은 은자를 어디에 숨겼느냐? 조선시대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작은 마을인 청담촌에서의 일입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남루한 거짓 총각을 향해 권포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거짓 총각은 청담촌 장터에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이였지요. 청담촌의 장터에 이 거짓 총각이 나타난 후로 기묘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재물복이 찾아왔고 장터에는 재물의 기운이 흐른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하지만 소문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의심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과연 이 거짓 총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청담촌 장터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을 가득 채운 사랑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담촌은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청담천을 끼고 자리 잡은 이 마을은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법 활기를 띠었지요.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는 아침부터 떡 장수와 광목 장수들이 자리를 펴고 장터 한쪽에서는 약초를 다루는 청담약방이 4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청담촌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시댁이 파는 떡이 평소보다 3배나 많이 팔렸고 김서방네 광목은 귀한 양반댁에 비싼 값에 넘어갔지요.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은 날이라고들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최씨 할멈이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장터 바닥을 헤매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튿날 아침 대문 앞에 돈주머니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은정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게야. 청담천에 복신이 계신가 보. 그 말이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청담천의 물빛이 평소보다 더 맑아 보인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새벽 장터에서 동전이 저절로 굴러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동전 서너시 또르르 한 방향으로 굴러갔다는 것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청담천에 용왕님이 계신 게 아니겠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달밤에 장터 위로 이상한 빛이 떠돌았다 하고 어떤 이는 새벽녘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청담촌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여겼던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장터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품에 넣었고 누군가는 남의 물건을 슬쩍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의 소문은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욕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청담촌 장터의 큰 상인 허만천도 이 소문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장터를 거닐며 작은 눈매로 사람들을 살폈지요. 무언가 이익이 될 만한 일은 없는지 자신이 챙길 것은 없는지 늘 살피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재물의 기운이라. 호호,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허만천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무언가를 계획하는 빛이 어려 있었지요. 한편 청담약방의 딸 이솔은 장터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솔은 17 소녀답게 순수했지만
어릴 적부터 병든 이들을 보며 자란 탓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물의 소문보다 사람들의 변해가는 마음이 더 걱정스러웠지요. 재물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재물을 부르는 것인데. 이솔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담촌의 평화로운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사람들의 욕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청담촌 장터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청담촌 장터가 서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사방에서 소달구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느티나무 아래로는 쌀자루를 실은 수레가 멈춰 섰고 광목을 가득 담은 보따리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떡지는 김이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장터는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시댁은 여느 때처럼 시루떡과 인절미를 소쿠리에 담아 자리를 폈습니다. 옆에는 식혜동이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지요. 청담약방에서는 이솔이 아버지를 도와 약초 단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솔아, 오늘도 장이 잘 서는구나. 네,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장터는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광목과 배를 살피고 사내들은 쌀값과 곡식값을 흥정했지요. 아이들은 엿장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청담촌 장터는 이렇게 5일마다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장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키는 훤칠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연스러운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삼배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그림 속 인물처럼 빼어났지요. 곱게 뻗은 코와 깊은 눈매, 단정한 인매는 가난한 차림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결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칼이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햇빛 아래서 그의 모습은 마치 빛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이 누구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거지 차림인데 얼굴은 왕손 같지 않소? 서강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표정에는 어떤 욕심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담담하게 앞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이었습니다. 서강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언덕길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했지요. 수레를 끌던 남자가 황급히 수레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강은 말없이 다가가 수레를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자연스러웠지요. 고맙소, 총각. 덕분에 곡식을 쏟지 않았구려. 서강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도움을 주고 떠나는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오후가 되자 서강은 박시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시댁은 무거운 식혜 동이를 옮기려다 허리를 움켜쥐었는데 서강이 말없이 동이를 들어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박시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고, 총각. 고맙네요. 근데 어디서 오신 분이요? 서강은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터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솔은 약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강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욕심도 계산도 거짓도 없었지요. 오직 담담하고 고요한 선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작은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도와준 서방은 오후에 곡식을 평소보다 비싸게 팔았고 박시댁은 떡이 모조리 팔려 일찍 장사를 마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강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장터 끝자락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남루한 삼배옷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지요. 청담촌 장터에 절세미남 거짓 총각이 나타난 첫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솔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서강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의 고요한 눈빛과 말없이 사람을 돕던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솔은 어릴 적부터 약방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슬픔에 젖은 이를 위로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그래서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총각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이솔은 일찍부터 약방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지요. 이소라, 무얼 그리 기다리느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솔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강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오전이 되자 서강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삼배옷 차림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햇빛 아래서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이솔은 약방 처마 밑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지요. 서강은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갈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솔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강이 작은 선행을 베푸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한 아이가 달려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서강은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서강을 올려다보았지요. 서강은 잔잔한 미소를 보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어떤 노인 하나는 광목을 사며 돈을 세다가 은전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굽어 몸을 숙이기 힘들어했지요. 서강은 그 모습을 보고 은전을 주어 노인의 손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지만 서강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솔은 숨을 죽이고 서강의 행동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서강은 무거운 광목 보따리를 든 안악의 뒤를 따라가 보따리를 받쳐주었고 떡을 떨어뜨린 아이에게 자신의 품에 있던 떡 한 조각을 슬쩍 내밀었지요. 모든 행동이 조용했고 자랑스럽지 않았으며 당연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솔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지요. 저 오라버니, 분명 좋은 분이야. 며칠이 흐르자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작은 행운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날 장에서 귀한 비단실을 헐값에 샀고 은전을 주운 노인은 집에 돌아가니 잃어버렸던 곡식 자루를 찾았지요. 무거운 짐을 옮긴 안악은 남편이 큰 일감을 얻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점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이 다녀간 곳마다 작은 복이 따라왔으니까요. 장터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총각이 복을 가져온다더라. 정체가 뭐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이솔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알고 있었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서강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솔은 약방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서강을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거짓 차림으로 장터를 떠도는지,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솔은 서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장터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 믿었지요. 밤하늘의 별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서강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청담촌 장터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강이 나타나면 슬쩍 그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그가 지나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청담촌 장터의 큰 상인 허만천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걸친 채 장터를 거닐며 서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지요. 작은 눈매로 서강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 거지가 재물의 기운을 부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허만천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거짓 총각을 자신의 상단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장터의 모든 재물이 자신에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청담촌 장터에서 가장 큰 상인이었지만 끝없는 욕심에 더욱 많은 것을 탐했지요. 허만천은 심부름꾼을 불러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저 거짓 총각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보거라.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으며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하도록 하여라. 알겠사옵니다. 나리. 한편 관아의 포졸인 권포교도 서강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포교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장터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물을 움직이는 사술이라 수상한 일이로군. 권포교는 장터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서강이 정말로 복을 가져오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저 거짓 총각이 도와준 뒤로 장사가 잘 됐어요. 제 남편이 일감을 구한 것도 그날이었답니다. 권포교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저 거지의 신분을 확인해 봐야겠군. 권포교는 관아로 돌아가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담촌 주변의 호적을 살피고 떠돌이 명단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서강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기록 밖의 존재인 것처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다니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권포교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던 그는 서강을 직접 만나 신분을 밝히라며 추궁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장터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강이 도와준 박시댁의 떡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이 팔렸고 그날 저녁 박시댁의 집 마당에서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금비녀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시댁이 큰 복을 받았다더라. 저 거짓 총각과 가까이 지내면 재물이 따라온다지 않소? 사람들의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서강에게 일부러 다가가 도움을 청했고 누군가는 서강이 지나가는 길목에 짐을 놓아두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강은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챘는지 조용히 피해갔습니다. 허만천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지요. 저 거지를 반드시 내 상단으로 데려와야겠어. 좋은 말로 했을 때 따르면 좋겠지만 내 뜻을 안 따른다면 그땐 허만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권포교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졸 둘을 데리고 장터로 나가 서강을 찾았지요. 서강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강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서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떠돌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권포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강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잡아갈 명분은 없었기에 권포교는 경고의 말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수상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서강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서강은 청담천 물가에 홀로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허만천은 화려한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커다란 은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심부름꾼이 조사한 대로 서강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 총각,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허만천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서강은 고개를 들어 허만천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허허, 총각의 소문을 들었소. 선행을 베푸는 마음씨가 참으로 기특하다 하더군. 나는 청담촌 장터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허만천이라 하오. 허만천은 서강 옆에 앉으며 은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서강은 그것을 보지도 않았지요. 저는 다만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허허, 그 겸손함이 더욱 마음에 드오. 내 상단에 들어오시오. 그러면 의식주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고 상단의 일도 거들어주면 푸짐한 대가를 드리겠소이다. 허만천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서강은 고개를 저었지요. 감사하오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렇게 떠돌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서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허만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요. 그는 은주머니를 거두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자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것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만천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서강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너의 행동을 기필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허만천이 떠난 후 서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만천 같은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허만천의 상단 금고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은자 100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심부름꾼들이 황급히 허만천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리, 금고가 열려 있고 은자가 모두 사라졌사옵니다. 허만천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즉시 포교청에 알려라. 소식은 삽시간에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허만천 나리의 상단에서 큰 돈이 사라졌다더라. 도둑이 든 것이겠지. 소식을 들은 권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허만천의 상단으로 왔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권포교는 허만천에게 물었지요. 금고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었소? 금고 열쇠는 저와 제 신복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 자물쇠는 그대로인데 은자만 사라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자물쇠가 멀쩡한데 물건만 사라지다니. 바로 그때 허만천이 손가락으로 장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포교 나리, 혹시 장터에 있는 거지 총각을 아십니까? 거지 총각이라고? 예청 담촌 장터에 떠도는 차인데 재물을 움직이는 이상한 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자를 좋은 마음으로 저의 상단으로 데려오려 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했습니다. 권포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서강을 의심하고 있었던 터였지요. 그 자가 사수를 부렸다는 말이오? 확실하지는 않으나 제 제안을 거절한 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허만천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직접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심어놓는 것이었지요. 권포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서강이라는 자를 찾아 당장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장터로 흩어졌습니다. 서강은 여전히 느티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를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서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포졸들을 따라갔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거짓 총각이 도둑이었단 말이오? 잘생긴 얼굴에 속았구만. 정체도 모르는 떠돌이를 믿은 우리가 어리석었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강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슬픔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강이 관아로 끌려간 후 청담촌 장터는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강이 사수를 부려 은자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누구도 서강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솔과 박시댁이었습니다. 이솔은 약방 문을 박차고 나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라버니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소라, 관아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꾸나.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솔은 치마폭을 휘날리며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박시댁도 떡 소쿠리를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이 관아 마당에 도착했을 때 권포교는 서강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자다. 정체를 밝히도록 하거라. 저는 다만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험한 첫나리의 은자를 어디에 숨겼느냐? 재물을 움직이는 사수를 부렸다고 하던데.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권포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서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요. 바로 그때 이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교나리 기다려 주십시오. 권포교와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솔이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나섰지요. 저 오라버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대관절 너는 누구인 것이냐? 저는 청담약방의 딸 이솔이라 하옵니다. 저는 저 거지 오라버니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시댁도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포교나리, 저 거짓 총각은 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도와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답니다. 권포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녀는 청담촌 장터에서 목격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라버니는 넘어질 뻔한 아이를 잡아주고 노인이 떨어뜨린 은전을 주워드리고 무거운 짐을 든 안악을 도왔습니다. 모두 남몰래 조용히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척하고 뒤로는 사수를 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어릴 적부터 약방에서 병든 이들을 보며 자라 사람의 눈빛만 봐도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오라버니의 눈에는 욕심도 거짓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솔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박시댁도 힘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 거짓 총각이 도와준 뒤로 제 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팔렸지만 그건 사술이 아니라 제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총각이 저를 도와줬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져서 손님들에게 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솔과 박시댁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요. 권포교는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자가 은자를 훔치지 않았다고 확신하느냐? 네, 저는 확신합니다. 이솔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박시댁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서강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거짓 총각이 나를 도와준 적도 있었지. 나도 은전을 주운 적이 있는데 그게 저 총각 덕분이었나? 권포교는 서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강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하고 맑았지요. 그의 눈에서는 일말의 거짓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포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솔과 박시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서강이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장터로 돌아가는 길, 이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요. 그날 밤 권포교는 관아 서고에 홀로 남아 촛불을 켰습니다. 이솔과 박시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서강의 맑은 눈빛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면 그런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놓친 게 있어. 권포교는 오래된 문서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담촌의 호적부터 주변 고을의 기록까지 샅샅이 살폈지요. 그러다 먼지 쌓인 문서 더미 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담상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담상단. 이건 10년 전에 망한 상단이 아니었던가? 권포교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상단의 거래 내역과 인원 명부가 적혀 있었지요. 명부 첫 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권포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단주 서익현, 그리고 그의 아들 서강. 권포교는 손을 떨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청담상단은 10년 전만 해도 청담촌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상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상단주 서익현은 빚을 갚지 못해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서강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거지 총각이 청담상단의 후계자였단 말인가? 권포교는 더욱 꼼꼼히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청담상단이 진 빚의 채주 이름이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험한천. 이자가 청담상단의 돈을 빌려준 자였구나. 권포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조사한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험한천이 제출했던 빚 문서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날짜가 바뀐 흔적, 금액이 수정된 자국, 도장이 어긋난 부분까지 발견되었지요. 이건 거짓으로 위조된 문서가 틀림없다. 권포교는 즉시 옛 기록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청담상단 관련 원본 문서들을 찾아냈지요. 원본과 험한천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험한천이 장부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빈 문서를 만들어 청담상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담상단의 재물이 사라진 후 험한천의 상단이 갑자기 커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험한천은 청담상단의 재물을 가로채고 서익현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것이었지요. 이 악독한 자가. 권포교는 이를 갈며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포졸들을 소집했습니다. 즉시 험한천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장터의 종을 울려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라. 포졸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관아 앞에서 큰 종소리가 울렸지요. 청담촌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로 모여들었고 권포교는 관아 앞 마당에 서강을 세웠습니다. 서강의 몸에 채워졌던 포승줄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포졸들이 험한천을 끌고 왔습니다. 험한천은 비단 도포가 흐트러진 채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청담촌 장터의 큰 상인이다. 권포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 죄상을 밝히겠다. 권포교는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험한천이 청담상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던 일, 거짓으로 빈 문서를 만들어 서익현을 감옥에 보냈던 일,
상단의 재물을 가로챘던 일까지 모두 밝혔지요. 그리고 모두가 떠돌이 거지로 알고 있던 서강은 청담 상단의 진짜 후계자다. 10년 전 어린 나이에 부모도 잃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떠돌게 된 것이었다. 장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거짓 총각이 사실은 몰락한 상단의 후계자였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험한천의 음모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험한천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한천을 바라보는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서강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지요. 권포교의 손짓에 따라 포졸들이 험한천을 포박했습니다. 험한천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그의 화려했던 비단 도포는 흙바닥에 질질 끌렸고 교만했던 얼굴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자를 관하 옥에 가두어라. 상부에 보고하여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포졸들이 험한천을 끌고 가자 장터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10년 동안 청담촌 장터에 큰 상인 행세를 하며 호의호식했던 자가 사실은 남의 재산을 빼앗은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권포교는 서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강, 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오. 이제 그대의 결백이 밝혀졌소. 서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교나리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셨을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런 서강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체를 모른다며 수상하다며 그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강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총각님, 아니 도련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어두워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서강은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여러분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죠. 바로 그때 박시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련님, 제가 처음부터 도련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선한 마음을 보고 믿게 되었지요.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서강은 박시댁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포교가 말했습니다. 박시대, 그대는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했소. 관아에서 그 공을 인정하여 포상을 내리겠소. 며칠 후 박시댁은 관아로부터 쌀과 무명을 하사받았습니다. 선행을 지켜준 이에게 복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시댁은 그 쌀과 무명을 장터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솔은 서강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단을 다시 일으키실 건가요? 상단을 일으키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욕심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물은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르는 법이죠. 이솔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직감했던 대로 서강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세미남의 얼굴을 가졌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서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총각이 아니라 청담상단의 후계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의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강은 청담천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깊게 흐르고 있었지요. 마치 진짜 복이 흐르는 길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서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청담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은 무너졌고 선함은 빛을 발했지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아야 하며 재물을 쫓는 것보다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복을 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담천의 물빛처럼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